보험금은 누가 받는 거야? 그야 우리지. 사람들의 낮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죽었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직 듣고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기계음처럼 천천히 깜빡였어요.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눈을 뜰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오늘로 끝이야. 깔끔하게 정리해. 저는 그날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로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사연을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려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몸이 먼저 기억했어요. 15회를 이렇게 살아온 습관이었죠.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불을 살며시 걷었습니다. 옆에 누운 상호 씨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었어요. 저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7. 결혼 전보다 훨씬 늙은 얼굴이 거기 있었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가는 처진 채 굳어 있었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약 냄새가 물에 풀렸어요. 공장 청소할 때 쓰는 락스랑 세제 냄새였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고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껴 있었어요. 비누칠을 하며 문질렀습니다. 1번, 2번, 3번. 손등이 빨개질 때까지 박박 닦았지만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톱 사이사이까지 칫솔로 문질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냄새는 피부 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 집을 나섰어요. 공장 야간 청소는 6시까지 끝내야 했어요.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찬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3월이었지만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전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처럼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공장에 도착해서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화장실 12개, 사무실 5개, 복도 300m.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돈이 안 들어와요. 대걸레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작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죠. 7시 반 청소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 영숙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그 냄새 들고 왔네. 거실에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65의 영숙 씨는 언제나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시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죠. 일은 안 하시면서도 늘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다니셨어요. 그 돈이 다 제가 버는 돈인데도요. 천한 냄새 좀 치워. 집안이 온통 양 냄새야.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빨리 샤워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밥 재료와 붕어빵 반죽을 꺼냈어요. 점심때 노점에서 팔 것들이었죠. 오전엔 공장 청소, 낮엔 노점, 오후엔 목욕탕. 하루 3곳을 뛰어야 했어요. 김밥을 말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벌어야 산다. 오늘도. 김에 밥을 펴바르는 손이 떨렸어요. 새벽부터 일한 탓에 손가락에 힘이 없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집 식구들 생활비며
영숙 씨 용돈이며 다 제가 벌어야 했어요. 8시 신우이 미라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고 거실을 가로질렀죠. 34세 미라 씨는 늘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언니, 아직도 그 일해? 형편없는 며느리네.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미라 씨의 목소리는 가볍고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웃으며 가방을 탁자 위에 던졌죠. 15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자랑하던 게 기억났어요. 그 돈이면 제가 2달을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김밥을 하나 더 말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참아야 했어요. 이 집에서 살려면요. 아니, 살아남으려면요. 9시쯤 상호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마흔의 남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달라고 손짓만 했어요. 말도 없이요. 커피를 내려드리자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서진아, 나 오늘 밤샘이야. 회사 일 때문에.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샘이라는 핑계는 늘 똑같았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카드값 고지서 왔던데 이번 달엔 좀 많이 나왔네. 처리 좀 해. 상호 씨가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지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손을 뻗어 펼쳐보니 80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고지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10시 시동생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8배 민수 씨는 늘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형수,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또 사고를 쳤구나 싶었습니다. 작년에도 음주운전 벌금을 제가 냈고 재작년에는 카드 빚을 제가 갚아줬어요. 갚는다던 돈은 한 번도 돌아온 적 없었지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10만 원. 민수 씨한테 보내고 나면 10만 원 남았어요. 상호 씨 카드값까지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죠. 손끝이 떨렸지만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통장 잔고가 10만 원으로 바뀌는 걸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버티나. 모간이 메말랐어요. 정오 김밥과 붕어빵을 들고 시장 앞 노점으로 갔어요. 좁은 천막 아래 앉아서 붕어빵 기계에 반죽을 붓고 김밥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갔어요. 붕어빵 한 개 1,000원, 김밥 한 줄 3,000원.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버는 건 몇만 원에 불과했죠. 오후 1시 노점 정리를 마치고 목욕탕으로 출근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서진아, 내 손은 참 따뜻해. 안 아파서 좋다. 우리 손주딸보다 나은걸.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손을 따뜻하다고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집에서는 늘 천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 등을 더 정성껏 밀어드렸습니다. 때를 미는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저녁 6시 목욕탕 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진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요. 이건 과로 때문이에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어요. 이 나이에 임신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임신이 어렵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결혼한 지 15해. 아이 하나 없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대 끊긴다고, 쓸모없다고, 그만 나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렵다니. 몸이 이미 망가진 거였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어둑어둑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버스 손잡이를 잡은 제 손도 보였어요. 약 냄새가 밴 손, 거친 손, 따뜻하다고 해준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또 저녁을 준비해야 해요. 영숙 씨는 저녁 7시 반에 식사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8시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 불을 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상호 씨, 미라 씨, 민수 씨. 4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작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 얼굴은 없었습니다. 15해를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는데 사진 한 장 없더라고요. 사진 찍자는 말도 없었고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약 냄새는 여전했지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웃어야 했어요. 오늘도 버텨야 해요. 그래도 언젠가 나에게도 봄이 오겠지. 따뜻한 봄이. 손을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 오겠죠. 그렇게 믿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던 중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대걸레를 잡은 손이 떨렸고 식은 땀이 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공장장님께 말씀드리고 조퇴를 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전철을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죠?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언제였지? 너무 바빠서 신경도 못 썼습니다. 2달 전? 3달 전?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2~3달은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임신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확인해 봅시다. 소변 검사 먼저 할게요. 검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왔어요. 15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귀가 멍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선생님이 초음파실로 안내하셨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차가운 젤리가 배에 닿았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12주 정도 됐네요. 거의 13주에 가까워요. 아기 심장 소리도 잘 들려요. 건강합니다. 선생님이 기계 소리를 틀어주셨어요. 두근두근두근. 작지만 힘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제 몸속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5해, 15해를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로하시면 안 돼요. 몸을 좀 쉬셔야 합니다. 일은 당분간 줄이세요. 아니, 가능하면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초음파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작은 점, 이게 제 아기예요. 배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12주.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빠.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노점에 있을 시간이었죠. 영숙 씨와 미라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쇼핑 채널이었어요. 명품 가방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영숙 씨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돈 못 벌었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임신했어요. 12주예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짧은 대답이었어요. 너무 짧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미라 씨는 아무 말도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15년을 기다렸던 손주인데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하셔서요. 그 순간 영숙 씨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돈줄 끊으면 우리 죽으란 거냐? 내가 안 벌면 누가 버는데? 이 집 돌아가는 거 다 내 돈인 거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줄. 저는 돈줄이었구나. 벌어오는 기계. 미라 씨도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돈 안 벌면 우리 집 굶어요. 엄마 용돈은 누가 드리고요. 손이 차가워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때 상호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임신했어요. 12주예요. 상호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뿐이었어요. 영숙 씨가 상호 씨를 보며 말했어요. 얘가 일을 그만둔대. 뭐라고 좀 해. 상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지금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잖아. 조금만 더 버텨줘. 똑같은 핑계였어요. 15년 동안 들어온 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기를 지켜야 해요. 목소리를 냈어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에서 살려면 내 역할을 해야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비상금 봉투,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봉투였어요. 2, 30만 원밖에 안 됐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방 지퍼를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방. 이제 안녕이에요. 거실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알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목욕탕 사장님 댁 창고에서 잤어요. 사장님이 사정을 들으시고 하룻밤만이라도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누웠어요. 춥고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7시쯤 영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내 차도 점검받아야 할 것 같아. 요즘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차? 오래된 경차였지만 제가 중고로 산 거였어요.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도 아기를 위해서라도 안전을 확인해야겠죠. 정비소 주소를 받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소는 후미진 골목에 있었어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정비사가 나와서 차를 살펴봤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벤치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차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상 없어요. 브레이크도 문제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영숙 씨가 왜 갑자기 차 점검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미라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디야? 나 지금 그 근처야. 잠깐 보자.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을 수 없었어요. 약속한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양쪽에 담벼락이 있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라 씨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밟히지 않았습니다. 페달이 푹 들어갔어요.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밟았어요. 힘껏 밟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언니, 차. 미라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었어요. 있는 힘껏 돌렸습니다. 차가 옆 담벼락으로 미끄러졌어요.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충격이 왔습니다.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요. 이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어요. 피었습니다. 배. 내 배. 아기. 손을 배 위에 올렸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누군가 차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 씨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그리고 멀리서 영숙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 통화였나 봐요. 미라 씨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고 났어요. 보험금 확인했어? 수익자 바꾼 거 확인했고? 얼마나 나와? 보험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어요. 보험금. 수익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손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미안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아기였어요. 제 아기. 어둠이었어요. 깊고 캄캄한 어둠.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입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세상과 단절된 채 갇혀 있었지만 귀만은 살아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삑삑삑. 규칙적인 박자. 심장 박동을 재는 소리였죠.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영숙 씨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심각하다고,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기는요? 제 며느리 임신 중이었는데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마치 물건 재고를 확인하듯 담담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유산됐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기, 우리 아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2주. 두근두근 뛰던 그 심장 소리. 제 안에서 자라던 작은 생명.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미라 씨와 상호 씨였어요. 세 사람이 제 침대 곁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혼수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언제 깰지 모른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그리고 미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보험금은요? 보험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기를 잃은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보험금이요. 영숙 씨가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안 깨면 처리할 수 있대. 서류는 다 바꿔놨어. 남편 명의로.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익자를 바꿨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고장 낸 것도, 차 점검을 시킨 것도, 골목으로 부른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 목숨의 값을 매긴 거였습니다. 미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오빠 인생 피는 거네.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죠. 걸어다니는 보험금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어요. 보험금 들어오면 새 차부터 바꿔야지. 새 차. 제 목숨값으로 새 차를요. 제 아기의 죽음으로요. 그리고 상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상호야, 너는 뭐 하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지는 발소리. 병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15해를 함께 산 아내에게, 죽어가는 아내에게. 미라 씨가 혀를 찼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어요. 됐어. 어차피 돈은 우리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장례식장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된대요. 제 장례식?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데, 울고 싶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삑삑삑.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보험금, 수익자, 서류 변경, 장례식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죽어야만 값어치가 있는 사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 간호사였어요. 제 곁에 섰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혼수 상태라더니 정말 깊이 빠져 있다고. 손이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지만 눈물은 흘렀어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 살아있어요.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여러 발소리가 들렸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변했어요.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삑삑삑삑.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살아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고 싶었어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손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대요.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발소리들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사람. 간호사였어요. 저는 소연이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소연? 그 이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곁에 있어줬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이. 며칠이 흘렀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자주 왔어요.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창문을 열어놨대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 봄바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였어요. 이 환자가 그 환자냐고 물었습니다. 소연 씨가 대답했어요. 보호자들이 이상하다고 한 번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얘기만 했대요. 제 목소리로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나이 든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여자를 살려야 해. 내 딸 대신이라도. 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냐고. 나이 든 여자가 대답했어요. 내 딸도 이렇게 죽었잖아. 아무도 안 도와줬어. 이번엔 내가 돕겠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였어요. 들리면 좋겠네. 당신을 살릴 거예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소연 씨 손보다 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영숙 씨와 미라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도 없었어요. 대신 소연 씨와 그 어머니가 왔어요. 매일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가 장례식장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이제 옮겨야 한대요. 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영숙 씨가 대답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대요. 이제 보내드려야 한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소연 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겠다고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소연 씨가 대답했어요. 의료진을 대기시켰대요.
장례식장으로 옮긴다고 하고 자기네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내일 새벽 5시예요. 미국 직항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미국이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그날 밤 제 몸이 움직였어요. 누군가 들것에 올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 자동차 문 닫는 소리. 저는 실려가고 있었어요. 영숙 씨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3층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차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소연 씨가 말했어요. 비행기 준비됐다고. 소연 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신분증은 어떻게 했냐고.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박서진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저는 죽은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좌석에 누웠습니다. 안전벨트가 채워졌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였어요. 이제 안전해요. 당신을 지킬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15해를 며느리로 살았던 곳, 모든 걸 잃은 곳, 그곳을 떠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손을 잡은 그 손이 따뜻했거든요. 절망의 끝에서 제 손을 잡아준 건 피가 아닌 마음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빛이 눈부셔서 다시 감았다 떴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낯설었어요.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삐, 삐, 삐. 심장 박동을 재는 소리였죠. 고개를 돌리려는데 목이 뻣뻣했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걸까요?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60 정도로 보였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그 사람이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깨어났군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여긴 어디예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소리를 냈죠. 미국이에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데려왔어요. 미국?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보험금 이야기,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빨라졌죠. 그 여자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손을 잡아봤을까요? 저는 김소연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을 되찾아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제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식은땀이 났어요. 근육이 굳어서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손가락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팔을 들 수 있었고 2달이 지나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3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화장실까지 혼자 걸었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연 씨는 매일 병실에 왔어요. 바쁜 사람인 게 분명한데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왔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로 살아야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진짜로 산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저 버티기만 했던 것 같았어요. 먹고 일하고 참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소연 씨가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45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그는 차갑게 보였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오지혁이에요. 앞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걸 가르칠 거예요. 지혁 씨는 첫날부터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는 매일 병실에 와서 경영학과 법률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용어도 낯설고 개념도 복잡했죠. 하지만 저는 집중했습니다. 하나씩 받아 적고 외우고 이해했어요. 밤마다 노트를 펼쳐놓고 복습했죠. 지혁 씨는 냉정했지만 인내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했죠. 회계장부 보는 법, 계약서 읽는 법,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는 법. 하나하나가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저는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 병실 밖으로 나갔을 때 햇살이 눈부셨죠. 복도 끝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짧아진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에 제 눈은 항상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 속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죠.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거울 속 여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소연 씨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였죠.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어요. 마천루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겠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인생을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연한 향이 났어요. 제스민이었죠. 복수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소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어요. 당신과 비슷한 나이였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평생 후회로 남았죠. 그래서 당신을 봤을 때 알았어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소연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복수는 과정이다. 정의롭게 끝내야 한다. 그 말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죠. 저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법학, 회계학. 소연 씨의 회사 일도 배웠어요. 이사회에 참관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임원들과 회의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지혁 씨는 제게 실전을 가르쳤어요. 기업 인수합병 사례,
부정 회계 적발 방법, 법정 증거 확보 전략.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연 씨가 쓰러졌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말기였죠. 병원 침대에 누운 소연 씨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서진아, 정의롭게 끝내. 내 어머니.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소연 씨는 작게 웃었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석 달 후 소연 씨는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저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소연 씨의 얼굴만 떠올랐죠. 제게 진짜 어머니가 생겼다고 생각한 순간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전 재산은 양녀 박서진에게 상속한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뭘 해야 할지 이제 알았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SJ홀딩스 대표이사 취임식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공항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이었죠. 5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을 나서는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의 바람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냄새가 났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죠.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거울처럼 매끈한 공항 바닥에 제 그림자가 비쳤어요. 길고 또렷한 그림자였습니다. 죽은 며느리는 없어요. 박서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저 여자 얼굴이 낯익은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공항 대합실 반대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명품 쇼핑백을 든 여자, 그 옆에 남자.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들이었어요.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본 그 사람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고 있던 그들. 5년 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들이었죠. 아니, 잊은 게 아니었어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죠. 손을 펴고 쥐기를 반복했어요. 지혁 씨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천천히 심장이 진정됐어요. 지혁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어딘가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믿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보팀에서 보낸 파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암호를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죠. 수십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1년 동안 수집한 자료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미라였어요. 사진 속 그녀는 화려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우아하게 올린 스타일이었어요.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도현, 윤그룹 회장의 외동아들이었어요. 클릭해서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식이었어요. 신라 호텔 대연회장이었죠. 미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와 진주로 장식된 드레스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얻은 행복이었죠.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얼마나 오래 봤을까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학력란을 봤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영국 런던 정경대 석사.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전부 거짓이었죠. 미라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성적이 나빠서 자퇴했었어요. 위조된 증명서로 재벌가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프로필을 더 읽었어요. 봉사활동 경력, 수상 내역. 하나도 진짜가 없었습니다. 전부 돈으로 만든 거짓이었죠. 제 보험금으로 산 거짓말이었어요. 다음은 나영숙이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고급스러운 한복이었죠. 요양병원 원장실 책상 앞이었어요. 벽에는 감사패가 가득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상, 노인복지유공자상, 노인복지에 헌신한 선행가.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읽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이에요. 나영숙의 말이었어요.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그 사람이요. 천한 냄새라며 코를 막던 그 사람이요. 기사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나영숙.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성녀 같았어요. 가면이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어요. 그 아래 진짜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죠. 한상우 파일을 열었습니다. 투자회사 대표였어요. 사무실 사진이 있었죠. 강남 테헤란로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명함에는 대표이사 한상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수억 원이 오갔어요. 10억 단위도 있었죠. 전부 융그룹 계열사 자금이었습니다. 처가 돈으로 투자회사를 차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세 사람의 통장 내역을 비교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 정리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융그룹에서 나간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이들에게 흘러갔어요. 차명 계좌가 15개였습니다. 전부 확보했어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화살표로 그렸죠. 융그룹에서 시작해서 유령 회사들을 거쳐 결국 세 사람에게 도착했어요. 명확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였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했지만 저는 춥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닫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다음 날 정보팀장을 만났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2층 구석 자리였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미라 씨의 SNS입니다. 지난 3년간의 게시물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고생했어요. 화면을 넘기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파리의 에펠탑 앞,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스위스의 알프스. 전형적인 재벌 며느리의 삶이었죠.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려 있었어요. 댓글도 많았습니다. 부러워요. 언니 너무 예뻐요. 어디 옷이에요? 미라는 친절하게 답글을 달고 있었죠.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파티 사진이었어요. 호텔 연회장 같았죠. 미라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이는 얼굴.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제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그 사람. 사고 직전에 서류를 바꾸게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네, 대표님. 사흘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실마리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사흘 후 결과가 나왔어요. 그 남자는 보험사 지점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52살이었죠. 그리고 나영숙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증거를 정리하며 파일을 만들었어요. 차명 계좌 목록, 페이퍼 컴퍼니 서류, 보험금 수령 내역, 위조 학력 증명서, 박민수와 나영숙의 통화 기록. 하나씩 쌓이는 증거들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어요. 윤그룹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이었죠. 도연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이었어요. 윤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가 물었죠.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잘 이끌어갈 거예요. 특히 며느리가 든든하죠. 며느리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며느리는 완벽해요. 학벌도 좋고 예의도 바르죠. 무엇보다 아들을 잘 챙겨요. 시댁을 잘 모시고요. 카메라가 미라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리모컨을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별보다 많은 불빛들이었습니다. 가면은 조명 앞에서 녹아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차갑게 웃고 있었죠. 소연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변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윤그룹 감사실이었어요. 익명의 제보였죠. 두 번째는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지혁 씨가 소개해 준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날아갔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죠. 그 빛 아래 어딘가에서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겠죠. 자신들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꿈을요. 가면이 벗겨지지 않을 거라는 꿈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꿈은 깨지기 마련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면 아래 진짜 얼굴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혁 씨였어요. 받기 버튼을 눌렀죠. 시작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윤그룹 본사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천장은 높고 넓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 인사하는 목소리가 웅성거렸죠. 저는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회색 투피스 정장에 하이힐을 신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죠. 손에 든 명함 케이스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죠.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자 그를 봤어요. 정도현. 38살의 남자였죠. 검은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어요. 그 옆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미라는 웃고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의미를 담은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SJ홀딩스 박서진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도연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잠깐 멈칫했어요. 명함을 유심히 보더니 저를 다시 봤죠. 눈빛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윤그룹 정도연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죠. 저는 미라를 봤습니다. 미라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불안한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한미라 전무님이시죠? 오래전부터 뵌 듯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라를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죠. 저희가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미라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착각인가 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도연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요. 그 집안 냄새가 참 익숙하더군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 여자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서울이었죠.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혁 씨였어요. 시작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라와의 혼인신고 날짜, 그 전후의 자산 이동 내역.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탁상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결혼 직전에 미라의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그리고 결혼 직후 그 돈이 다시 빠져나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도연은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확인했죠. 도연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아니, 머리보다는 가슴이 답답했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라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화장을 지운 상태였습니다. 뭐 보고 있어? 미라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은 서류를 덮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라는 그걸 느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칠 후 영숙은 요양병원 원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한영숙인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비소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죠. 그때 일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죠?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다급했어요. 손으로 펜을 꽉 쥐고 있었죠.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서류 같은 거 다 없앴죠? 네, 다 처리했고요. 기록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그룹 감사팀에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미라 전무 관련 제보. 첨부 파일에는 서류 사본들이 있었죠. 학력 위조 정황, 의심스러운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정체불명의 보험금 입금 기록. 감사팀장은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어요.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저녁 8시, 도연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연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도연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미라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박서진. 누군데 내가 그렇게 떨고 있어? 미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뭐 말하는 거야? 투자 설명회 때 내가 그 여자 보고 얼굴색이 변하더라. 왜?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착각이야. 난 그런 사람 몰라.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는 도연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복수가 시작될 거였죠.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다시 올렸습니다. 키보드를 쳤어요. 정도연 이사님께 사랑은 진실을 견뎌요. 거짓은 못 버텨요. 당신의 결혼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발신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죠.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사고가 나던 그날도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사팀 불러. 한미라 전무에 대한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사님, 그게 무슨... 전무님은 이사님이 내 말대로 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결심한 것 같았죠.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 가운데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익명 제보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죠. 그 끝에 적힌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견뎌요. 거짓은 못 버텨요. 도연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아니, 이미 무너진 것을
이제야 발견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섞였죠. 미라가 준비한 파티였습니다. 융그룹 임원들과 주요 거래처 사람들이 모였어요. 100여 명은 됐을 거예요. 미라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와인 잔을 들고 사람들과 인사했죠. 하지만 시선은 계속 도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진주 목걸이를 했죠.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대화 소리들이 들렸어요. 사업 이야기, 주식 이야기, 골프 약속.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도연이 보였습니다. 미라 옆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미라가 말을 걸었지만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미라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죠. 그때 조명이 꺼졌어요. 순간적이었죠. 1초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냈어요. 다시 켜졌을 때 도연의 시선이 미라에게 꽂혀 있었어요. 냉담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미라는 그 시선을 피했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잔 속의 샴페인이 흔들렸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도연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감사팀장을 불렀죠. 팀장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처가 쪽 거래 전부 다시 봐. 하나도 빠짐없이.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팀장은 고개를 숙였죠. 사흘 후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실에 도연과 감사팀장만 있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허위 계약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들이에요. 그리고 역의 송금 정황도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수가 컸어요. 계속 조사해. 네, 이사님. 그날 오후 저는 백화점에 있었어요. 화장품 매장이었죠. 소연 씨가 쓰던 향수를 샀습니다. 작은 병이었어요. 파란색 유리병이었죠. 뚜껑을 열자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냄새였어요. 제스민과 머스크가 섞인 향이었죠. 소연 씨가 살아있을 때 늘 풍기던 냄새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영숙이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이 깨끗했어요.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죠.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상한 목소리였어요. 웃고 있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영숙 옆을 스쳤어요. 그때 손목에 향수를 뿌렸죠. 소연 씨의 향수였습니다.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진하고 분명했습니다. 영숙이 멈칫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저를 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게요. 그리고 지나갔죠.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죠.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멀거리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의 향기가요. 다음 날 미라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림색 봉투였어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죠. 수신인 이름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라 전무님. 손이 떨렸지만 열었어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노을 사진이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었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섬뜩했죠.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노을, 잊지 마. 미라는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진이 위를 향하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미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도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사고가 나기 직전이었죠. 미라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차를 정비소에 맡겼던 일, 어머니의 전화, 브레이크를 만지라던 말, 그리고 저녁 6시의 노을, 구급차 사이렌 소리.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소포가 도착했어요. 미라의 책상 위였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공책이 들어 있었죠.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붕어빵 장부였습니다. 서진의 필체였죠. 날짜와 판매 수량, 수입이 적혀 있었어요. 5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미라는 공책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이 공책은 어디서 온 걸까요? 같은 시각 도연은 상호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상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외부 미팅이라고 했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계약서, 영수증, 세금 신고서. 그때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개인 회계 파일이었죠. USB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열어봤습니다. 엑셀 시트가 나타났어요.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급여, 배당금, 투자 수익.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천천히요.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항목이 눈에 박혔어요. 보험금 수령. 5년 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죠. 5억. 큰 돈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숫자를 응시했어요. 손이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누구의 보험금일까요? 5년 전 11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11월 15일.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죠. 5년 전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사고 기록을 뒤졌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미라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에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커튼도 쳐져 있었죠. 어두웠습니다. 엄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영숙은 미라를 봤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누가 우리를 노려? 미라가 울부짖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서 붕어빵 장부가 굴러나왔죠. 영숙이 그걸 봤습니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미라에게 다가갔어요. 손으로 미라의 어깨를 잡았죠. 힘주어 쥐었습니다. 끝까지 버텨. 무너지면 다 끝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엄마 이미 도연 오빠가 알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입 다물어. 영숙이 소리쳤어요. 손을 들어 미라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영숙의 손이 허공을 쳤죠. 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5년 전에 저는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잊었다. 죄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걸. 창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어요. 균열이 커지고 있었죠. 곧 무너질 거였습니다.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혁 씨였어요. 준비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곧 새벽이 올 거였습니다. 진실의 새벽이요. 도연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언론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 스탠드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배신당한 사람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김도연 그룹 내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일제히 녹음기를 켜고 펜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 뒤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연 씨, 미라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도연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전부 오해라고요. 미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미라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차가웠어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죠. 도연은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미라를 붙잡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미라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첫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자료는 지난 5년간 김도연 그룹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횡령된 자금의 내역입니다. 한상호 씨와 한미라 씨가 저와의 결혼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을 법의 심판에 넘기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세 개의 방송사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빨간 띠가 흐르고 있었어요. 김도연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회장 처형 횡령 정황이라는 자막이 선명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긴박했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도연 그룹 회장인 김도연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 내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회장의 처가와 부인이 결혼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입니다. 그 순간 영락 종합병원 6층 특실에서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관 4명이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왔어요. 그들은 영숙의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고
영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차분히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숙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서 손목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영숙은 시계를 차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결국 이날이 오는군요. 같은 시각 한상호의 자택에서는 더 격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쓸어내렸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감히 우리를 배신해. 내 동생을 이용해놓고. 상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관 6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체포영장을 펼쳐들었죠. 한상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상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대표실과 회계팀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어요. 서류 상자들이 하나둘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4시 김도연 그룹 본사 앞에는 수십 대의 취재진 차량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출입구를 에워쌌어요. 미라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죠. 마이크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한미라 씨,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김도연 회장과의 결혼이 정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미라는 마이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어요. 전부 오해라고, 자신이 직접 설명할 기회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쏟아졌죠.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어와 미라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라가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우리 결혼이 진짜였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미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죠. 기자들이 도연을 향해 몰려들려는 순간 서진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도연 옆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는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법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라가 도연을 불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미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12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내 전화 좀 받아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나를 믿어줘요. 제발. 내가 증명할게요. 기회만 줘요. 도연은 메시지들을 읽지도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결혼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진실이 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오전 10시.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에 빼곡하게 앉아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는 피고석을 향하고 있었어요. 법정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어요. 피고석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상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손목의 수갑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라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나무 망치가 좌대를 2번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다시 앉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서류를 펼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나영숙, 한상호, 한미라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김도연 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나영숙과 한상호는 박서진 씨에 대한 살인미수, 보험 사기, 차량 조작,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혐의를 하나씩 읽어내려갈 때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죠. 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증인 박서진 씨를 호출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뒤편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영숙이 서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서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나영숙 씨와 한상호 씨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에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영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넌 죽었어. 영숙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재빨리 다가가 영숙을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영숙은 다시 앉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서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진은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들은 저의 목숨으로 불을 샀어요. 제 사고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받았죠. 그리고 그 돈으로 요양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서진과 영숙,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죠. 저는 살아남았어요. 당신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진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사고 당일의 상황,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순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기억. 그녀는 하나하나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그를 바라봤어요. 방청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증인석 앞에 섰어요. 그는 피고석의 미라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제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묵인했고 한미라 씨와의 결혼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책임이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도연의 고백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의 변론이 이어졌고 추가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나영숙, 살인미수, 보험사기, 횡령,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나무망치가 좌대를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그대로 피고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한상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미라,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교도관들이 피고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죠. 미라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법정이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서진은 증인석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연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의만 남았어요. 법이 해냈어요. 서진은 손에 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투명한 눈물이 사진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밖으로 함께 걸어 나갔어요.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두 사람을 향했죠. 하지만 서진과 도연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도연이 말없이 서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햇빛 속에 서 있었어요. 법원 앞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서진은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햇빛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어요. 법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뒤늦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거짓이 심판받았습니다. 파주 공원묘지 오전 11시 서진은 김소연 회장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묘비 앞에 놓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낡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상자를 쓰다듬었죠. 이 반지는 5년 동안 서진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녀에게 건넸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이었어요. 서진은 그것을 볼 때마다 분노했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는 사라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반지. 그것은 서진이 영숙에게서 받았던 거짓 사랑의 증표였죠. 서진은 묘비 앞 흙을 조금 파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그 안에 넣었어요. 복수는 여기서 멈출게요. 회장님, 이제 진실이 이겼어요. 서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흙을 다시 덮었어요. 반지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손을 털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간 느낌이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묘지를 걸어 나왔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2주일 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 재단 개소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건물 입구에는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하객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죠. 오후 2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연단에 섰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진은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곧 원고를 접었어요. 그녀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진 재단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과 창업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잠시 박수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 역시 한때는 피해자였습니다.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았죠. 제 인생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아무도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요. 청중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서진을 둘러쌌습니다. 마이크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어요. 한 여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서진 대표님, 긴 복수를 마치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수는 상처를 덮었지만 용서는 상처를 치유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메모를 했어요.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있지만 치유는 시작이 있죠. 저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도연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도 그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어요.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도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서진에게 박수를 보냈고 청중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로비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악수를 하고 감사의 말을 듣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미라였어요. 그녀는 하늘색 봉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미라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미라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미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서진도 말없이 그녀를 보냈어요. 미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복도 끝에서 미라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부러움일까요? 하지만 이내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는 했지만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었죠. 저녁 6시 재단 사무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변호사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서진 씨. 지은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서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로 살아요. 가짜 말고.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복수를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지은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봄이 있는 곳으로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틀 후 제주도 서귀포. 서진은 바닷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라스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카페 정원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향기가 진했어요. 서진은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진 재단의 첫 지원 사례가 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재단의 도움으로 법적 보호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서진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봄이 왔더라고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유채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죠.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썼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재단의 다음 프로젝트, 지원할 사람들, 만들고 싶은 세상. 그녀의 손이 종이 위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그녀의 봄은 늦게 왔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이었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진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밤마다 분노에 잠 못 이뤘고 매일 거울 속 자신을 속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어느 봄보다 따뜻했어요. 복수의 얼음이 녹고 용서의 꽃이 피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있지만 치유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진은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고 과거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진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에서 마지막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봄의 맛이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이 배달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또 찾아뵙겠습니다.